그리고 반카는 언제나 서툰 아이였다. 마리나와 바냐는 어려서부터 이웃으로 지냈고 1학년 때부터 그는 그녀의 가방을 학교까지 들어주었고 학교에서도 말없이 그랬다. 마리나는 웃으며 말했다. 바냐, 너 왜 맨날 말없이 있어? 바냐는 코를 훌쩍이며 물었다. 그럼 뭐라고 말해야 하는데? 마리나는 깔깔 웃으며 말했다. 그래, 차라리 정말 조용히 있는 게 낫겠다. 반카는 그대로 말없이 있었고 다만 평소보다 더 크게 코를 훌쩍였다. 마리나가 자라서 꼬리를 흔들기 시작하자, 남자들을 농락하기 시작하자 반카의 엄마는 한숨만 쉬었다. 얘야, 얘 착한 아가씨를 못 찾니? 저 마리나는 집안 내력이 난잡해. 쓸모가 없을 거다. 그래도 반카는 코만 훌쩍이며 마리나를 계속 따라다녔다. 그녀가 클럽에 가면 그는 길에서 기다렸고 그녀가 남자와 함께 있으면 그는 그 뒤를 따라갔다. 마리나는 주먹질까지 하며 그를 밀쳐냈다. 제발 날 좀 내버려둬. 힘이 하나도 없어. 맨날 반카, 반, 하, 마리. 얼마 지나자 마리나는 좀 잠잠해졌다. 조용해졌고 돌아다니는 걸 그만둔 듯했다. 바냐는 마음을 놓기 시작했고 엄마에게 모든 게 잘 잡혀가는 듯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엄마는 고개만 저었다. 이상하게도 이반의 엄마도 소냐에게 정이 들어버렸다. 유심이 많았음에도 그런 천사 같은 아이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들이 야간 근무일 때는 손녀를 데려오려 했었다. 마리나가 손녀를 혼자 두지 않게 하려고. 여자는 이렇게 생각해 결론을 내렸다. 불쑥 들렀던 사람이 아버지가 아니라 키우는 사람이 아버지다. 그리하여 마음이 놓였고 소냐에게 온 사랑을 주었다. 어느 날 바냐가 퇴근해 오니 마리나가 앉아 있었고 그녀 앞에는 여행 가방이 있었다. 이반의 가슴이 싸하게 저렸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다가 울음을 터뜨렸다. 용서해, 바냐. 넌 알잖아. 내가 널 사랑한 적 없었다는 거. 그런데 이제 사랑하게 됐어. 가슴이 불타는 것처럼. 난 너를 떠나 그에게 갈 거야. 그가 날 기다려. 방금 소냐에게 인사만 하고 올게. 이반은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했다. 그러고는 차분히 말했다. 소냐는 못 줘. 아이를 그런 술집에 데리고 다닐 수는 없어. 내가 혼자 키우겠다. 마리나는 벌떡 일어섰다. 뭐, 안 준다니. 소냐는 내 딸이야. 없어선 안 돼, 바냐. 이반은 탁자를 주먹으로 콱 내리쳤다. 내가 떠돌고 싶으면 떠나. 하지만 아이를 그런 곳들에 끌고 다니게 두진 않겠다. 마리나는 겁이 나긴 했다. 남편에게서 보기 힘든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다시 시도했다. 이반이 그녀를 본 눈빛이 무서워서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와 택시로 달아났다. 바냐는 잠시 앉아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에게 갔다. 문을 열자마자 소냐가 그의 목에 매달렸다. 아빠 왔다. 엄마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바로 알아챘다. 마리나는 소냐야, 가서 장난감이랑 내 가방 챙겨. 곧 집에 가자. 아이로 하여금 뛰어가게 하곤 바냐는 엄마를 보았다. 떠났어. 어디로? 예, 바냐. 넌 왜 이렇게 사람 애먹이니? 한마디씩 다 뽑아내야 하잖니. 어딘지는 몰라. 다만 예인하고. 엄마는 서 있던 그대로 털썩 앉았다. 예인하고. 그 얘기를 이렇게 태연하게 하니. 그럼 소냐는 못 보내. 함께 갈 거야. 엄마가 도와줄 거지. 그럼 도와줘야지. 물론이지. 근데 이게 어찌된 일이나. 나를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었대. 가슴이 불타오른대. 어디가 불타오르는지 내가 알려주마. 그때 부엌으로 소냐가 들어왔다. 아빠, 준비됐어. 그래, 잘 됐구나. 지금 집에 가자. 내일은 아빠가 쉬는 날이니까 공원 가서 회전목마 타자. 아, 그럼 엄마는 일 때문에 출장을 갔단다. 소냐는 처음에는 속상해했지만 곧 자기 나름의 이득을 찾아냈다. 그럼 엄마 목 아이스크림은 내가 먹어도 되겠네.
방금까지 눈물을 훔치던 이반의 엄마도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이 떠날 채비를 하자 엄마가 그의 팔을 잡았다. 바냐, 어떻게 할 작정이야? 이혼할 거지? 그래, 지긋지긋하라. 잘 생각했다. 카처가 또 너를 찾더라. 엄마, 얘 류기는 그만해. 알았어, 입 다물게. 바냐는 소냐를 차에 태우고 운전대를 잡고 마당을 빠져나왔다. 길에서 웬일인지 카처가 떠올랐다. 카차는 엄마 친구의 딸이었다. 친구가 세상을 떠나 카차는 혼자 남았다. 18살 작은 생쥐처럼 눈에 띄지 않는 아이였다. 그런 유형의 사람이 있지 않나. 자신감이 없어서인지 습관인지 늘 그늘에 있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 카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어릴 때부터 늘 시끌벅적한 놀이에는 끼지 않고 한쪽에서 바라보기만 했다. 지금 바냐가 떠올리려 했지만 얼굴조차 뚜렷이 기억나지 않았다. 물론 마리나의 번쩍이는 미모에는 한참 못 미쳤다. 바냐와 소냐는 둘이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아니, 정확히는 셋이었다. 바냐의 엄마 알라 스테파노브나가 크게 도와줬다. 여자는 얼마 전 은퇴해 시간이 넉넉했다. 소냐는 처음엔 엄마를 찾았지만 이내 그만두었다. 바냐도 어느 정도 진정되었고 외로움에 익숙해졌다.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 이상하게도 사업은 곧장 잘 풀렸다. 사람들은 이반을 정직하고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으로 알아보았고 기꺼이 그의 회사 서비스를 이용했다. 2년이 지났다. 어느 일요일 바냐와 소냐는 마당으로 나갔다. 아이는 그네를 탔고 바냐는 턱걸이대를 하러 갔다. 그를 바라보는 아기를 아는 여자를 처음엔 보지 못했다. 보자마자 그는 얼어붙었다. 눈앞에 서 있는 이는 마리나였다. 앙상했고 뭘 입은 건지도 알 수 없었고 품에는 작은 남자아이를 안고 있었다. 바냐, 용서해줘. 내쫓지 말아줘. 더 이상 떠돌 수가 없어. 안드류슈카가 먹을 걸 원해. 그런데 우리는 벌써 한 달째 골목길에서 지내. 내 눈앞에 나타나기도 부끄러웠어. 그때 소냐도 누군지 알아챘다. 엄마. 아이는 달려들지 않았다. 아빠의 손을 잡았고 예원하는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아침이었고 사람도 없었지만 바냐는 창문마다 이들을 쳐다보고 있다는 걸 알아챘다. 어떤 이들은 더 잘 들으려고 창문을 열었다. 집으로 가자. 사람들 구경거리 만들 거 없다. 거기서 얘기하자. 그 말을 하자 소냐는 엄마에게 와락 안겼다. 마리나는 울며 소냐에게 입을 맞추고 껴안았다. 집 안에서 바냐가 말했다. 아이부터 먹이고 재워. 그 다음에 얘기하자. 마리나는 죽을 끓여 안드레이에게 먹였다. 아이는 6달도 안 된 듯했다. 바냐는 아무 말 없이 모든 걸 지켜봤다. 아이가 배부르게 자자 소냐가 그 곁에 남았고 마리나는 부엌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이반 앞 의자에 앉았다. 남자가 날 버렸어. 황금산을 약속하더니 처음엔 술 마시고 그 다음엔 날 때리고 안드류슈카가 태어나자 아예 사라졌어. 한 달 전에 다시 나타났는데 부인을 데리고 와선 우릴 길거리로 내쫓았어. 바냐, 알지만 용서는 없겠지. 그래도 제발 내쫓지는 마. 충견처럼 내 곁에 있을게. 시키는 건 뭐든지 할게. 갈 데가 없어. 부모님 집은 오빠에게 넘어갔고 넌 알잖아. 나를 문턱에도 들이지 않을 거라는 걸. 바냐는 오래 침묵하다가 말했다. 작은 방에서 지내. 나중 일은 두고 보자. 시간은 모두가 모르는 새 지나갔다. 마리나는 부부 침실로 옮겨왔고 예전처럼 살기 시작했다. 다만 가족은 더 커졌다. 안드류슈카는 자라며 바냐를 아빠라고 불렀다. 소냐는 학교에 갔다. 이반의 엄마는 오랫동안 그에게 오지 않았고 마리나를 증오했다. 소냐가 2학년이 되었을 때 이반은 아내가 다시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다. 물론 아이들에게 관심을 보인 것은 처음뿐이고 곧 식어버렸으며 아이들을 돌보게 되면 짜증만 내는 것도 그는 눈치채고 있었다. 바냐는 말없이 지켜보다가 아이들이 유치원과 학교에 있는 시간에 몇 번 집에 들렀다.
그런데 마리나는 없었다. 밤에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를 악물고 그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일주일 만에 마리나와 정부의 사진이 수북이 쌓였다. 바냐가 집 마당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어두웠다. 아무도 없었다. 집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는 트렁크에서 병을 꺼내 정자에 앉아 마셨다. 마시며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생각했다. 실례합니다. 그는 놀라 벌떡 일어났다. 앞에 서 있는 젊은 여자는 낯익었다. 바로 카처, 늘 그를 짝사랑하던 그 아이였다. 앉아요. 예, 앉아요. 잠이 안 와요. 창밖으로 당신이 보여서 내려왔어요. 예, 마셔요. 묻지 마요. 마리나 때문이죠. 괜히 취하지 말아요. 뭔가 저지르고 나서 후회하게 될 거예요. 안 저질러요. 당신은 예 슬퍼요. 그들은 새벽까지 정자에서 함께 앉아 있었다. 뭔가를 떠올리고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었다. 방카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듯했다. 마치 주위가 맑아진 것처럼. 그는 조용히 집에 들어가 거실 소파에 누웠다. 마리나를 보고 싶지 않았고 그녀의 숨소리도 듣기 싫었다. 일주일 동안 마리나는 어디도 가지 않았다. 바냐가 밤에 집에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조금은 정신 차리게 했다. 어디에 있었냐고, 뭘 했냐고 캐물었지만 바냐는 일하느라 라고만 답하고 싸움에 휘말리지 않았다. 그는 도저히 카처를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생쥐 같고 눈에 띄지 않지만 마리나에게는 없는 무언가 진심, 선함가 있었다. 두어 주가 지나 그는 집에 돌아왔는데 마리나는 없었다. 소냐는 알아차리고 할머니에게 전화했고 할머니는 유치원에서 안드류슈카를 데려왔다. 바냐는 먹구름처럼 어두워졌다. 그녀가 어디 있는지는 알았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엄마를 데려와야 했다. 그들은 엄마를 배웅하고 나섰고 마당에서 다시 카처를 만났다. 카차는 당황에 붉어졌고 바냐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다. 카처, 우리 지금 같이 카페 갈래요? 카차는 당황하더니 도전하듯 그를 보았다. 가죠. 아이들이 뛰며 기뻐했다. 카페에서 바냐는 거의 메뉴 전체를 시켰다.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 그는 내내 카처를 지켜보았다. 안드류슈카에게 과자를 먹을 때 부스러기가 떨어지지 않게 먹는 법을 가르치고 소냐의 질문에 대답해 주었다. 카차는 집안일에 능했고 모든 게 반듯했다. 무엇보다도 바냐가 예전엔 보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카차는 매우 아름다웠다. 마리나의 미모가 화려하고 눈부셨다면 카처의 미는 다정하고 내면에서 번지는 것이었다. 여자가 그를 바라보며 살짝 미소 지을 때 바냐는 그녀가 활짝 피어나는 것을 보았다. 설마 아직도 나를 사랑하나? 그럴 리가. 그런데 결혼은 안 한 것 같은데. 카처, 실례되는 질문인데 남편은 없어요. 없었고요. 바냐는 완전한 바보처럼 물었다. 에? 오. 카차는 당황했고 소냐가 그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툭 쳤다. 아빠, 여자한테 그런 질문하면 안 돼요. 바냐는 자신이 멍청한 소리를 했다는 걸 깨달았다. 사과하려는데 카처가 벌써 대답했다. 얘 묻는지 스스로 알잖아요. 이번에는 바냐가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런 솔직한 대답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절로 저녁이 끝났다. 집에 돌아오니 마리나는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죄지은 표정으로 바냐를 힐끗 보며 싸움을 기다렸지만 그는 말없이 방으로 가서 말없이 소파에 누웠다. 사흘 동안 마리나는 물보다 맑고 풀보다 낮았다. 몹시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나흘째부터는 부산해졌다. 그날 바냐는 집에 있었으니 낮에는 그녀가 나갈 수 없었다. 그는 모든 걸 보았고 이해했고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이제 무엇이 일어날지. 그의 가슴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다 타버린 듯 아무것도 없는 듯했다. 탐정이 가져온 사진 마리나가 정보와 디엉킨을 들여다볼 때 그의 눈이 열린 것 같았다. 그는 항상 알고 있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소냐가 그의 친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하지만 이제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소냐와 안드류 슈카는 그의 아이들이고 그는 그들을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을 것이다. 그는 점점 더 카처에 대해 생각했다. 그때 그녀에게 눈길을 돌렸다면 어땠을까? 그의 삶과 그녀의 삶은 어떻게 흘렀을까? 아마 그들에게는 아이가 많았을 것이다. 카처가 아이들과 노는 것을 좋아한다는 걸 그는 보았다. 그리고 그는 원래 아이들을 아주 좋아했다. 소냐가 와서 그의 옆에 앉아 껴안았다. 아빠, 엄마가 우리한테 소리 질러. 엄청 화났어. 바냐는 비웃었다. 그렇겠지. 예인한테 가야 하니까 나갈 수가 없잖아. 소냐야, 신경 쓰지 마. 우리가 둘이서 살던 때가 참 좋았지. 이제도 그렇게 살자. 물론 안드류 슈카도 함께. 응, 엄마가 그 애한테도 소리 질러. 바냐는 딸을 유심히 보았다. 이상했다. 얘 이런 생각을 이제껏 못했을까. 안드류 슈카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고 마리나가 아이에게 또 소리를 질렀다. 그는 부엌으로 가서 아이를 안아 재웠고 동화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갔다. 마리나는 아직 그가 들어온 걸 몰랐다. 그는 멈춰서서 그녀가 차에 무슨 약을 타는 걸 보았다. 그는 눈썹을 치켜 세우고 한 발 물러섰다. 그리고 마치 방금 들어오는 척 걸어갔다. 마리나는 반가운 척했다. 어이, 바냐. 너 부르러 가려 했어. 우리 차 한 잔 마시자. 오늘 머리가 아파서 차가 도움이 될까 해서. 그러곤 방금 약을 넣은 바로 그 잔을 그에게 내밀었다. 설마 독을 먹이려는 건가? 아니, 거기까진 아닐 거야. 그럼 뭐지? 아마 수면제겠지. 마리나가 가스레인지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그는 화분에 차를 쏟아버렸다. 미안, 화분아. 뜨거웠지. 마리나는 그의 잔을 이상하다는 듯 바라보았다. 목이 너무 말랐던 모양이네. 나 자러 갈게. 졸려. 마리나는 흐뭇한 눈빛으로 그를 배웅했다. 바냐는 어둠 속에 누워 부엌의 소리에 귀 기울였다. 잠시 후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그녀는 낮고 빠르게 통화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와 그를 불렀다. 바나, 바나? 그는 잠든 척했다. 마리나는 나갔고 잠시 뒤 현관문이 살짝 닫히는 소리가 났다. 바냐는 일어나 창문으로 갔다. 마리나가 택시에 타는 것이 보였다. 좋아. 이제 계획대로 하자. 그는 아이들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마리나의 짐을 꾸렸다. 가방 2개와 큰 가방을 복도에 내다 놓고 위에 그녀의 여권을 올려놓았다. 여권 안에는 탐정이 가져온 사진을 끼워 넣었다. 그 뒤 다시 들어가 누웠다. 이상하게도 금방 잠이 들었다. 초인종 소리에 깼다. 그는 재빨리 일어나 문을 열었다. 문 앞에 선 마리나는 겁먹은 눈이었다. 바냐, 다 설명할게. 정말 널 사랑해. 그건 실수였어. 단지 실수였어. 문 두드리지 마. 아이들 깬다. 그리고 부탁인데 더는 내 인생에 나타나지 마. 이반은 문을 닫았다. 마리나는 공포에 사로잡힌 눈으로 문을 응시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뭘 해야 하나? 이반이 침착하고 느린 건 한계가 있을 때까지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다. 진정하고 그리워하도록 시간을. 그때 다시 화해를 시도하면 된다고. 그녀는 정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남편이 날 쫓아냈어. 너한테 갈게. 미쳤나? 여기 왜 와? 이틀 뒤면 아내가 돌아온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 뚝. 통화 종료. 마리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맹세하지 않았던가. 오직 그녀와만 함께하겠다고. 새방에서 견딜 수 없는 삶을 3개월 보낸 뒤 마리나는 결심했다. 이제 됐다. 이반을 다시 소나기에 넣을 때라. 용서하고 그리워하기엔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 오빠는 그녀를 문턱에도 들이지 않았다. 젊었을 적 마리나가 할머니를 설득해 집을 자기 앞으로 넘기게 하고는 조용히 팔아치우고 다 써버린 일 때문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다시는 오지 마라. 기대도 하지 마.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그 벌집 같은 방에 월세를 내고
먹을 걸 샀다. 기다리자. 마리나는 매일 이반의 집에 갔다. 드디어 마당에서 3시간째 앉아 있는데 그의 차가 들어왔다. 그녀는 머리를 고쳐매고 마중 나섰다. 차에서 먼저 내린 건 이반이었고 그는 카테리나에게 내리도록 손을 내밀어 도왔다. 어디서 본 듯했다. 그래, 이 마당의 여자였다. 이렇게 달라졌나. 몰라볼 정도로 활짝 피어 있었다. 그리고 아이들이 내렸다. 소냐는 그녀를 콧보았다. 마리나는 미소 지었지만 아이는 아빠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아빠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아빠, 저기 봐. 이반은 돌아보았다. 그의 눈이 사납게 가늘어졌다. 그는 마리나에게 다가가 손목을 붙잡아 덤불 뒤로 끌고 갔다. 안드레이가 그녀를 보지 못하게. 카차는 이반의 눈빛을 보고 소냐에게 동생을 빨리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라고 한 뒤 남편을 뒤따랐다. 이반은 분노에 차 있었다. 그가 이성을 잃는 일은 드물었고 지금이 바로 그랬다. 내가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랬지. 난 애들한테 왔어. 너는 애들을 한 번도 필요로 한 적이 없었어. 지금은 꼬리를 내리고서야. 생각 안 나? 그는 그녀의 팔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그때 카처가 달려왔다. 바냐? 그만해. 가자. 그 순간 마리나는 폭발했다. 바냐의 손에서 벗어나 카처에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핥히었다. 이반은 간신히 아내를 떼어놓고 저만치 밀쳐냈다. 그때 아이들이 달려왔다. 그들은 카처를 껴안고 요쳤다. 아파. 아파. 푹 불어줄게. 카차는 땅바닥에 앉아 아이들을 달랬다. 괜찮아. 해님들아. 그냥 볼에 작은 긁힘이야. 카처의 뺨에는 피가 흘렀다. 마리나는 그 장면을 증오로 바라보다가 말했다. 소냐, 안드레이, 이리 와. 난 너희 엄마야. 너희가 너무 보고 싶었어. 아이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러자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다. 빨리 그 여자에게서 떨어져서 엄마에게 오라고 했지. 내 말 못 들었니? 소냐가 돌아서서 말했다. 가, 우리 카처 건드리지 마. 가. 내가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 버르장머리 없이. 벌 준다. 안드류셔카, 엄마한테 와. 저 사람은 내 친아빠도 아니야. 그때 이반은 더는 참지 못했다. 이 분 줄게. 이 분 뒤에도 여기 있으면 내가 어떤 곤욕을 치를지 내가 장담한다. 마리나는 그의 눈빛을 피해 물러섰다. 그러다 한 걸음 다가서서 이를 갈며 말했다. 후회하게 될 거야. 저녁에 가족은 모두 부엌에 모였다. 할머니도 왔다. 손주들을 본 지 오래였으니까. 아이들은 바다에서 주운 조개 껍데기와 거리 상인들에게서 산 작은 선물들을 할머니에게 퍼부었다. 낮에 있었던 일은 말하지 않았다. 소냐와 안드레이는 바다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파도와 햇빛이 어떤지 할머니에게 떠들어댔다. 할머니는 듣고 웃었다. 이미 밤이 깊어 귀가할 시간이 되었다.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났다. 그리고 환해졌다. 모두 창가로 달려갔다. 입안에 차가 불타고 있었다. 이웃들은 자기 차를 빼내려 했었지만 옆에 있던 차들도 불이 옮겨 붙었다. 카처가 소리쳤다. 가만히 뭐해? 이미 늦었어. 아무것도 못 구해. 그녀가 한 거지. 그래도 난 보험이 있어. 그녀를 용서할 수도 있었겠지. 하지만 이웃들은 한 달 전에 현관에 카메라 설치했잖아. 차들을 향해 있는 그거. 마리나는 축배를 들었다. 마지막 남은 돈으로 샴페인을 사서 낡은 소파에 앉아 병째로 마셨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야. 이제 또 뭔가를 생각해내겠지.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지? 문을 열자 경찰이었다. 짐 챙기세요. 함께 가야 합니다. 나랑요. 에요. 혹시 모르셨다면 차를 불태우는 건 불법입니다. 아무것도 안 불태웠어요. 마리나는 겁에 질렸다. 안 돼. 이건 안 돼. 감옥에 갈 순 없어. 그리고 난 속았고 집에서 쫓겨났다고요. 하지만 우는 여자를 아무도 듣지 않았다. 그녀가 경찰을 밀치고
다른 경찰의 얼굴을 손톱으로 핥히자 수갑이 채워졌다. 그리고 형량이 크게 늘 것이라고 설명했다. 1년 뒤 카처와 이반에게 딸이 태어났다. 소녀를 산후조리원에서 데려오자 소녀가 꼼꼼히 살펴보고는 안드레이를 데려왔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제일 어리지가 않아. 그러니 장난치면 안 돼. 이 애가 어리니 넌 지켜주고 같이 놀아줘야 해. 안드레이는 잠시 생각했다. 장난치고 싶었지만 형 노릇도 하고 싶었다. 그러다 말했다. 알았어. 지켜줄게. 방 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특별히 이야기의 세계 채널을 위해 더빙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의 세계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